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고등법원의 이의영 판사님의 사회로 제2주제 2020년 국제조세법 판례회고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주제 진행 사회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이의영 판사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모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참 뜻깊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행사에서 사회를 맡게 됐다니 어느덧 사회를 맡을 공무원이 됐다는 사실도 또 굉장히 뜻깊습니다. 저희가 지금 맡은 그 세션은 2020년 국제조세법 판례회고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선고된 국제조세 관련된 판결 중에서 3개, 그렇죠? 3개를 뽑아서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발제문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연선 45기시고 지금 현재 김장법률사무소에서 맹렬히 활약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지금 토론을 맡아주신 분 중에서 최선재 판사님은 저희 국제조세 관련해가지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가 관련해가지고 우리 석사 논문 쓰셨었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주원 변호사님은 법원에 있다가 얼마 전 율천으로 소속을 옮기셨지만 최근에 그 국제 도산 관련한 그 박사 논문을 훌륭하게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준 높은 발제와 토론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원래 시작보다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한 관계로 조금 5분 정도 먼저 마치는 것을 목표로 45분 정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발제자님께서 한 20분 정도로 간략하게 응집적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첫 번째 최 판사님 토론을 듣고 또 답변을 바로 즉석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주영 변호사님께서 겹치지 않은 부분에서 또 토론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장 법률사무소 박지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맡을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사회자님께서 수준 높은 발제를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대에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작년도 판례회고에 대해서는 국제조세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미 다른 학술 대회들에서도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미 아시는 판례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작년에는 순수 국제조세 쟁점에 관한 판결은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실 것 같은 시카브 룩셈부르크 투자회사에 관한 판결이고, 두 번째 판결은 필리핀 카지노 법인에 대한 고정사업장 이슈가 문제된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판결은 무수익 자산의 매입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내법상, 법인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쟁점이 되었지만 형식적으로 국조법 제4조가 문제된 판결이어서 국제조세 관련 판례 회고의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하에서는 총 3개 판결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시카브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자면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간접투자회사들인 시카브, 이하에서 시카브라고만 하겠습니다. 이 시카브들이 국내 한국시티은행들 원고들을 보관기관으로 선임해서 이로부터 배당 및 이자를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배당 및 이자 소득이 한 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들의 과세 근거는 이 시카브 이 법인들이 한국조세조약상 특수한 조항인 제28조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 시카브가 한국조세조약 제4조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조약 제28조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상 판결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거주자 여부 쟁점에 관해서는 거주자라 함은 포괄적 납세 의무가 인정되면 족하고 실제로 과세가 될 필요는 없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배당 및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성에 관해서는 시카브가 집합투자기금으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 수익 분배 등 고유한 경제적 활동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 등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여부에 관해서는 시카브가 한국조세조약 제28조에서 의미하는 그 특정한 지주회사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쟁점이 크게 세 가지이므로 하나씩 대상 판결의 판시에 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주자에 관해서는 각 조세 조약에서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그 국가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을 통상 거주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판례도 많고 해석도 많은데요. 실제로 과세가 되지 않더라도 포괄적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 거주자성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각국상 정책적으로 비영리법인 등 면세단체 등에게 실제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일괄적으로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부당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특정 국가에서 세무상 파트너십을 무시하고 그 개별 출자자에게 과세한다면 이러한 파트너십은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및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판결에서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룩셈부르크 투자펀드를 거주자로 보는 서신을 룩셈부르크에 보낸 점, 그리고 룩셈부르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시카브가 법인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에서 시카브에 대하여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한 점 등을 이유로 거주자성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주자 쟁점에 관해서는 시카브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볼 수 없고 포괄적인 납세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판시의 판단과 근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익적 소유자 쟁점에 관하여 보시겠습니다. 종래 배경 설명 차원에서 대법원의 수익적 소유자 쟁점에 대한 환시 또는 태도를 간략히만 설명드리자면, 과거 2018년 말 전에는 대법원에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 및 국내법상 실질기속자 개념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혼재하여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말 헝가리 법인의 사용료 소득 및 배당 소득에 관한 유명한 판결들에서 최초로 이를 2단계로 구분해서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성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르고, 그 다음 단계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 수익적 소유자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2단계 판시를 최초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 1심에서는 법원에서 조약남용, 이 수익적 소유자가 조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임을 전제로 이 시카브가 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고, 한편 투자자들에게 이를 자동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대상 판결에서는 비록 본 사건이 2018년 말 판시 이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시를 하지는 않았고,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면, 우선 그 1심의 판시 내용 중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조세조약에 대한 대책으로 조약 남용에 대한 그 개념임을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2012년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 개정된 이후로는 이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조약 남용에 대한 대책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상 법률상 의무 기준이 새로 도입된 이유가 바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조약 남용에 대한 대책으로 함부로 남용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께서도 조약 남용에 대한 대책이라는 판시는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 법률상 계약상 의무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않았고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판시를 하지 않으신 점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한국조세조약 제28조의 특유한 조항인 지주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조약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는 그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취득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순수 지주회사, 즉 이 주식 등의 보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에 관련된 규정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시카브와 같이 투자를 목적으로 한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는 사실 이 한국조세조약 제28조는 현재는 삭제가 되기도 하였고 다른 조세조약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특유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고정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되는 기속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판단한 그 필리핀 고정사업장 카지노 판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지노 이용 고객 모집 전문업체인 필리핀 법인 원고는 국내에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는 보조 참가인 원고와 사이에 카지노 이용 고객을 모집 알선해주고 그에 대해서 고객이 잃은 돈의 일부를 모집 수수료로 지급받는 정켓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서 그 필리핀 법인인 원고는 중국이나 대만 등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켓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고, 그 외에도 정켓들로부터 카지노를 하기 위한 금액을 미리 받아두거나 담보를 설정해주는 업무, 그 밖에 고객 관리 업무 등도 수행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핵심적인 활동은 원고가 이런 해외 활동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그 카지노 사업자인 원고 보조 참가인의 영업장 내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두고 정켓들에게 칩을 제공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하거나, 또한 그 정켓들에 대해서 항공권을 예약하고 공항에서 카지노까지 안내하는 업무 같은 업무들을 국내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업무들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보조 참가인으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국내에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여기서 원고 보조 참가인의 사업장을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이 원고가 보조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모집 수수료 전액을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가장 기본적으로 원고 보조 참가인의 사업 사무실을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원고가 지급받은 모집 수수료 전액을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으로 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어느 범위에서 취소가 되어야 되는지 세 가지입니다. 이 판결은 이미 몇 년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되어서 파기환송심이 다시 제3고심으로 올라간 것이므로 상당히 판결의 일련의 변론들이 좀 복잡해서 제가 이 페이지에 표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점적인 행은 두 번째 행인데, 국내 고정사업장의 존부에 대해서 다소 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았다가 항소심에서는 국내 활동이 그다지 중요하고 본질적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부존재한다고 보았다가 다시 상고심에서는 존재한다고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는 하나 귀속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판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 쟁점이 다시 문제가 되었고, 그 결과 대상 판결로 제3고심으로 새로 판단의 필요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이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 사용 권한이 있고, 그리고 원고가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 즉 고객들을 호텔과 공항, 카지노 영업장에 안내하는 등의 업무와 환전 업무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 활동에 해당해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본 반면, 귀속 소득 중에 예를 들면 원고가 보조 참가인으로부터 받아서 고객들에게 고객 유치 목적으로
그 카지노에서 얼마를 실제로 따는지를 불문하고 보조 참가인에게 제공한 금액인 올린 커미션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얼마인지 입증을 하지 못한 이상 귀속소득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상 판결의 요지를 보면 대상 판결에서는 이미 그 이전 상고심 사건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가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였지만 원고에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국외에서 수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국외에서 보다 본질적인 업무도 수행되었고 그에 따른 대가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가 수령한 모집 수수료 전액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대가라고는 볼 수 없어서 결국 과세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다들 익숙하실 테니까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정사업장의 요건으로는 물적 시설이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 외국 법인이 처분 권한을 가질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된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닐 것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필리핀 조세조약 제7조 1항을 보면 7조 2항을 보면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그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만을 동고정사업장에 귀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1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고정사업장이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윤 중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제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은 기본적으로 귀속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OECD는 2008년에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계산에 관한 일반 원칙을 발표하였고 흔히 AOA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전가격 세제에서의 이익분할법과 유사한 방법을 준용해서 각 기업의 기능과 역할, 사용한 자산 및 위험 등을 분석하여 그에 맞추어 소득을 재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인세법이나 조세조약의 문헌 또는 AOA만 가지고는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소득은 그 고정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관련된 송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여러 개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는 그래서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판결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판시는 아닌데 한편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도 그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부분은 그간 별도의 대법원 판시가 없었던 새로운 판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그 격지자 간의 용역에 대해서 용역 공급 장소를 어디로 볼 것인가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격지자 간의 용역 공급이라기보다는 국내와 국외에서 동시에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흔히 논의되는 제공지주의 또는 소비지주의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 장소 논의와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격지자 간 용역 공급이 아닌 국내와 국외에서 동시에 용역 공급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판례는 많지 않은데 대표적인 판례인 인천대교 판결에서는 영국 본점과 국내 지점에서 각각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된 사안에서 그 용역이 대부분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국외 용역 제공은 국내 용역 제공과 결합하여야만 의미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전체 용역이 모두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판단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시를 보자면 우선 국내에서 그 원고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이 수행되었는 한편 외국에서 더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수행되었다는 그런 판시가 일견 어색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국내와 국외 중 어느 곳에서도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한 활동만 수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판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판결은 국내외에 걸쳐서 모두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가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의 액수를 별도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판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하여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의 공급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특별한 판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대상 판결 사안에서는 원고는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진 국외가 바로 그 용역의 공급 장소이므로 그 논리에 따르면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상 판결이 구체적인 판시를 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만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시를 볼 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를 언제나 동일하게 본다면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도 법인세와 동일하게 가분적으로 보아서 이에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된 부분에 하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법인세와 달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조약상 이렇게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에 하나여 과세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도 하고 또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납세자가 신고할 때마다 이를 가분적으로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가분적으로 법인세와 같이 보지 않고 그냥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부가가치세 그런 장소를 부가가치세 공급 장소로 봄으로써 해당 국가에서 전액 과세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관한 판결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국내 법인이 원고가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의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문제되었는데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 원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원고가 2008년까지 공개시장에 상장을 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원고에게 그 당초 주식 인수 가액의 이자를 더한 일정 금액에 매도할 수 있는 풋백 옵션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고가 2008년 말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음에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인 자드는 이 풋백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이후에 이 풋백 옵션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실제로 그 연장 약정서에 따라서 연장된 기한 내에 자드로부터 주식을 다시 그 풋백 옵션 행사 가액에 매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원고는 그 시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이 자기 주식을 매입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원고의 주주에 처분을 했는데 그러한 일련의 거래로 인해서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이렇게 원고가 필요하지 않은 즉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 무수익 자산인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시가에 다른 그 법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그 손실을 얻었는데 이 부분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방법에 대해서 피고는 그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과 그 원고의 거래 가액 간의 차액을 계산하여서 원고의 입금에 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이 원고가 매입한 자기 주식이 무수익 자산이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대상이 된다면 이에 따른 부인 대상 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상 판결은 원고가 풋백 옵션 행사 자드가 풋백 옵션 행사 권리를 상실한 이상 원고가 이 주식을 다시 매입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자기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다만 그 부당행위 계산된 금액의 계산 방식에 있어서 피고와 같이 그 보충적 평가액에 따른 시가와 원고의 거래 금액과의 차액을 입금에 산입하는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사용된 그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입금에 산입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판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례 같은 것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다항에서 국제거래에 관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적용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수익 자산의 매입이 법인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의 유형의 일환으로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과거 국조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 이제 국조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율을 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가 1995년에 국조법이 제정되면서 국조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되 다만 일정한 4가지의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조법 제3조 2항, 현행법상으로는 제4조 제2항입니다. 이러한 기본 구조는 우선 국조법상으로는 법인세법과 달리 이전가격 세제라는 그 과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시가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세제에서 규율을 하되, 무수익 자산의 매입이나 또는 무상양도와 같은 특정한 보다 규율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만 법인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취지라고 이해됩니다. 우선 이 사건 판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고가 이 풋백 옵션 행사 기간의 만료로 주식을 다시 매입할 의무가 없었고, 그 밖에 특별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입한 점에 비추어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다만 그에 따른 재계산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입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인세법 제52조에서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에 따른 소득 재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득 금액의 계산은 각 시행령에 열거된 각각의 행위 유형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대상 판결은 그 중에서 무수익 자산의 매입과 관련해서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입금 산입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결론은 기존 선례와도 부합하고, 그 국조법상 그 시가에 벗어나는 그런 거래들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아닌 이전가격 세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방침과도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응축적으로, 압축적으로 발표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최선재 판사님께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토론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북부지방법원의 최선재 판사입니다. 발표자께서 2020년에 국제조세 분야 판결 3건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째 대상 판결의 경우 쟁점 중 수익적 소유자성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시카부가 이 사건 국내 원천 소득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수익적 소유자성을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들었고, 이에 관하여 발표자께서는 공모형 투자 펀드로서의 이 사건 시카부의 특성상 궁극적으로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투자 수익을 이전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수익의 이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카부와 같은 투자 수익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OECD 주석에도 이때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의 유무 판단은 해당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하지 그 소득의 기초가 된 원금이나 자산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하고, 이에 따르면 이처럼 집합투자기구의 전형적인 분배 의무 등은 위와 같은 이전 의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판결들도 수익의 이전에 관하여 사용료 소득, 배당 소득 등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는 소득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을 전제로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상 판결 역시 시카부가 공모형 투자펀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배당 소득 자체를 투자자들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수익적 소유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대상 판결에서 시카부가 투자자들의 지시 없이 자신의 재량과 명의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 자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은 각주 3번의 동그라미 2번과 같이 OECD 주석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가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한 집합투자기구가 수취한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간주된다라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판례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대상 판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인정 여부 및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가 문제되었는데요. 먼저 고정사업장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 보면 필리핀 법인이 원고가 한국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필리핀에서 목격되어 한국에 도착한 정객들에게 칩을 제공하고 항공권 예약 및 탑승 안내, 공항에서 원고 보조 참가인의 영업장까지 안내, 호텔과 식당 예약 및 안내 등 이어서 필리핀에서 이루어진 본질적인 업무인 정켓 모집 활동, 정켓들의 자금을 원고 보조인의 참가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정켓들의 자금 대여 요청에 대비한 담보 설정 등 정켓들과의 정산, 고객관리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명백하게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로 보이므로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대상 판결의 파기 환송 전의 원심 법원은 원고의 거의 모든 본질적 업무는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한국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업무는 반드시 원고의 직원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예비적 보조적인 업무라는 이유로 국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한 1심 판결과 달리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필리핀 조세조약 제5조 2항에서 고정사업장에는 경영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 등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제4항에서는 기업 소유 상품 등의 저장, 전시, 인도만을 위한 시설, 저장, 전시, 인도만을 위한 재고, 유지, 기업을 위한 상품 등의 구입 또는 정보 수집만을 위한 장소, 기업을 위한 예비적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기타 활동만을 위한 장소 등을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든 예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한국 내 고정사업장은 지점이나 사무소 등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상품의 저장, 전시, 인도만을 위한 장소라거나 상품 구입 또는 정보 수집만을 위한 장소 등 고정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보는 장소의 예시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 고정사업장을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이 존재할 수 있고, 한국 내 사업장에서 하는 업무가 필리핀 본국의 사업장 업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보조적인 업무에 해당하지만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고객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역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때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 필리핀 조세조약 제7조 1항 2항의 문헌상 고정사업장이 필리핀 법인과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얻었을 이윤만이 고정사업장에 기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함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상 판결은 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더라도 국내 매출 전부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데, 다만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하나의 단일한 것으로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국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외 본점이 수행한 용무와 국내 고정사업장이 수행한 용무를 별개로 모아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수행한 용무에 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아서 향후 이 부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발표자께서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필리핀 본점을 전체 용역의 공급 장소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셨고, 언급하신 스위프트나 인천대교 판결 등에서 대법원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국내 그 소득이 전부 국내 사업장에 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저도 발표자의 견해가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세 번째 판결, 대상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판결의 1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입을 매입하더라도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주식을 시가의 약 3배에 취득하고 취득 1년 만에 약 70억 원의 손실을 입으면서 처분하였는 바, 이처럼 수익이 없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1호의 자산의 고가 매입과 이후의 무수익 자산 매입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 판결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국조법이 적용되는 자산의 고가 매입에 해당할 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소외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이지만 국조법상 국외 특수관계는 아니어서 이 사건 거래를 국조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인세법 52조가 적용되는 무수익 자산 매입이 아니라 이 규정에 적용이 없는 자산의 고가 매입으로만 본다면 국외 특수관계를 전제로 하는 국조법상 정상 가격 규정을 적용한 과세는 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와 국조법상 특수관계에는 어떠한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발표자께서는 이전 가격 세제 하에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서 요구되는 경제적 합리성 요건 없이도 과세관청이 임의로 납세자들이 택한 거래 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거래에서 과세당국의 권한 내지 재량의 폭이 더 넓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국제거래에 관한 이전 가격 세제에 관하여 경제적 합리성 요건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국제거래에서 과세당국의 권한 내지 재량의 폭을 더 넓게 보장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 판사님 코멘트 내지 또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판사님의 그 심도 있는 분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토론문을 보면서 저도 발제문 준비 시에 공부하지 못했던 내용을 많이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그 시카브 판결과 관련해서 제가 그 생각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카브가 수익적 소유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들에 대해서 모두 일률적으로 수익적 소유자성이 인정되기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같은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더라도 모두 수익적 소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만 다양한 스펙트럼의 집합투자기구들 중에 이제 어떤 것이 보다 수익적 소유자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 판결도 말씀하신 투자자들의 지시 없이 시카브가 자신의 재량과 명의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자산을 취득하였다는 그런 사정 때문에 이 수익적 소유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투자자들에게 예속된 형태의 펀드의 경우 투자받은 자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 그 자체를 반환 또는 투자자들에게 배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전형적인 사모투자 펀드 같은 경우, 즉 국외투자기구 같은 경우에 그 OECD 주석서의 입장도 그렇고 법인세법이 2012년 개정됨에 따라서 도입된 OIB 규정의 취지도 그렇고, 또 최근 과세 실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전형적인 국외투자기구는 그 투자자들을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카브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로서 인정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단순히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투자 수익을 받은 후 기계적으로 배부하는 그런 펀드가 있다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같은 투자기구 중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 중 어떤 경우를 비율로 인정할 것인지에 문제가 있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시카브의 경우는 그런 자율성과 재량이 있다고 보아서 그 판례에서는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을 했지만 또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고 볼 만한 요소도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수익 자산 판결과 관련해서 그 국내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과 국조법상 이전 가격 세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찾아본 바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기본서에 따르면 그 두 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지는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 가격 세제의 경우 그 국내법상
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과 달리 조세비 목적이나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라는 그러한 질적 기준 없이 정량적인 기준만으로도 그 이전 소득 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그 양 제도를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 즉 이전 가격 세제에서는 별도로 납세자의 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일 것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 제가 고민을 해본 바로는 아무래도 이전 가격 세제는 국제적인 이 세금의 분배에 관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국내법상으로는 단지 우리나라 국세청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를 한 납세자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요인이 더 큰 반면에 국제조세에서 이전 가격 문제는 국가 간에 적절히 세수를 배분한다는 그런 목적이 보다 크기 때문에 그 납세자의 주관적인 회피 목적 같은 게 없더라도 그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 정량적인 요소만으로도 소득 조정을 할 수 있게 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법문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가격 세제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그 고려 요소가 아니지만 실제로 그 판결문을 보면 일부 간접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는 듯한 판시를 한 것도 발견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조법상 이전 가격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국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을 보면 비교 가능성을 관련해서 평가를 할 때에도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등등등 그리고 사업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고 이에 따라서 기재부령으로 위임된 시행규칙 제6조 1항을 보면 경제 여건 및 사업 전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그런 법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전 가격 세제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명시적인 그 세제의 적용 요소 또는 요건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법령에서 고려 요소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답변이 된 건가요? 네, 시간도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주원 변호사님 토론해 주시고요. 그 앞에 나온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원입니다. 사실 지금 본 발표 및 그리고 지금 최선재 판사님의 지정 토론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사실 대부분 이제 견해를 밝혀주셔서 대부분은 제 그 견해를 말씀드리는 정도의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룩셈부르크 집합 투자기구 판결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제 전에 그 최선재 판사님하고의 견해가 거의 일치합니다만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니까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경우에 무조건 입증책을 뭐 전환해야 된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그 조세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그 입증책의 원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제 소득을 타인에게 일어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있다,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되지. 뭐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지노 고정사업장 기속소득 판결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최선재 판사님하고 좀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판시 내용이나 그리고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이제 그 수익 금액을 이제 국경에 따라서 나눈다면 이 사건에서 당연히 국내에 기속된 소득 금액은 이제 극히 적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고정사업장이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그 원고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활동은 모두 본질적 핵심적인 업무는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서 원고가 하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3자에게 어떤 용역을 주어도 사실 전혀 무방한 업무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이게 본질적 핵심적인 업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굉장히 어색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지식이 짧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예비적 부조적 사활동 그리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활동 이게 상호 꼭 흑백 논리처럼 이게 배치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 발표자께서 아마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한데 다만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수입자산의 부당의 계산 부인 판결 관련해서는 일단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판결 설치는 대부분 이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들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자기 주식도 무수익 자산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수관계 소멸 이후에도
매입대금 회수 시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속 입금해 산입할 수 있다는 법리는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은 그러니까 이 사건 거래 종료로 특수관계 해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 처분 시까지 인정이자를 입금해 산입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조금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수익자들 매입에 대한 어떤 부당의 계산 부의 취지 자체는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사용해서 수익자산을 운용했더라면 얻었을 인정이자 상당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했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관한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국 판결 관련해서 법적 계약상 의무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조금 제 생각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성은 어떻게 보면 그 조약상 제한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가 좀 입증 책임을 진다고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사건에서 그 판결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등기부 등본상으로 유일한 목적이 이 시캅의 유일한 목적이 투자자에 대한 배분이라는 구절을 제가 봐서요. 이런 점을 보면 이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서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카지노 판결 관련해서 흑백 논리 이 부분도 저도 기본적으로 이 판시 즉 국내에서 중요 본질적인 것이 이루어졌으나 해외에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판시가 약간 어색한 점이 있다는 점은 저도 말씀드렸듯이 동의를 하는데 개념상으로만 보면 어쨌든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국내 국외 둘 중에 한 곳만 고정사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립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현저하게 좀 덜 중요한 용역을 했더라면 이 판단이 좀 쉬웠을 텐데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국내 업무가 조금 덜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예비적 보조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좀 비등비등하다면 이 법원 입장에서는 일도 양단적으로 어디가 고정사업장이라고 판단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결론이 좀 더 명쾌하다는 점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애초에 과세관청이 납세자랑 좀 비속소득을 협의를 해서 적절한 기속분을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과세를 하면 법원이 그 판단을 하는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수익자산 판결 관련하여서 특수관계 소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판결을 좀 그 판결 판시를 좀 봤는데 이 사건에서 왜 특수관계가 원래는 있었는데 이 사건 거래 종결 시에 해소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추측컨대는 이 그 자드가 원고로부터 인수했던 주식을 다시 원고에게 판매함으로써 자들의 지분 비율이 좀 떨어졌거나 또는 실질적 영향력이 감소해서 특수관계가 없어졌던 그런 사실관계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을 하면 그 시점 자체로는 이제 특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판결에서 그 부당의 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그 특수관계가 해소가 되었더라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이전한 대가로 그 원고는 계속해서 무수익 자산 보유 또는 그에 따른 매입 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손실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를 다시 무수익 자산을 매각을 해서 그거 수익을 실현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당액의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이 사건 거래가 2011년 이제 7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7월 즉 8월 1일에 특수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시점까지만 발생한 인정이자 상당액만 입금 산입한다고 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 한 달치 입금이자만 산입이 되는 결과가 돼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른 과세 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점에서도 조금 이러한 결론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열띠고 또 진지한 발표와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플로어에서 질문하시거나 코멘트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청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너무 완벽한 토론이어서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